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행사를 내부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아무리 누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숟가락을 드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작년 초에 에버노트라는 앱을 접해보고 이거야말로 혁명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써서 현재 에버노트 꼭지가 한 3,000꼭지 정도가 저장되어 있고 하루에도 서너 꼭지 이상씩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어령 박사님은 이게 2만 꼭지 정도가 지금 저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산출할 수 있는 말, 글, 사진, 영상, 필기체 글씨, 타자 글씨, 그 모든 것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앱이 에버노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워드나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상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버노트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석기시대인이고 사용하는 사람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문명인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젊은 IT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구글사에서 벤처기업인 에버노트사를 M&A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도 이 회사가 콩만한 회사인데 아직까지 안 팔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소개하는 강사님은 얼마 전까지 김해예고에서 계시다가 지금은 진주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박성원 선생님인데 미국 에버노트 본사에서 공식 앰버서더, 공식 홍보대사로 한국에 3명을 지명했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작년에 창원에 와서 해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멀리 진주에서 먼 길을 오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조금 초보자, 에버노트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초보부터 시작해서 중급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왕 어렵게 오셨으니까 또 관련되는 다른 재미있는 앱들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1년간 창원법원에 있으면서 창원법원 통신을 저 혼자서 1900쪽을 썼습니다. 저 혼자서.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팀을 만들어서 대픽을 시킨다고 착각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2마리 개를 누구나 다 키우고 있습니다. 1900쪽을 법원장 혼자서 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선입견 때문에. 근데 그거를 뿌리치는 또 한 마리 개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위난을 자초하는 건데 오해를 얼마 전에 모 등기소 직원이 저한테 이래 물었습니다. 앞부분 원장님이 에버노트에 육성으로 말로 해서 기록해서 글로 변환한 앞부분은 원장님이 직접 쓴 거고 대필이 불가능한 걸 알겠는데 추가 자료에 있는 편집 저작물은 어느 팀이 뒤에서 움직입니까? 그 팀원 구성원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그 팀원이다. 에버노트와 이 스마트폰이. 비유가 부적절하지만 그 친구한테 이 말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대필시킨다고. 얼마나 속이 타면 제가 이순신 장군의 발가락에 낀 때만큼도 안 되는데 그런 용어까지 썼겠습니까? 그만큼 속이 탑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자기 안경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때려잡는 개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부산법원통신은 네이버 블로그에 시민사법참여단에 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우리 법원 내부와
법원 내부의 조정위원, 법무사의, 변호사의, 대학 교수님들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시면 됩니다. 모조리 그 힘의 원천이 이 에버노트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설이 길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많고 에버노트가 얼마나 막강한 앱이라는 것을 저의 부산법원통신이나 창언이야기 프로젝트를 에버노트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박성호 선생님한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법원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지금은 진주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박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앞에 학생들의 공연도 좋았고 그 다음에 법원장님이 사설이라고 하셨지만 법원장님 말씀도 너무 좋아가지고 게다가 제가 걸리는 부분이 뭐냐 잘 차린 잔치상에도 숟가락 얹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잔치상을 잘 차려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이 좀 큰데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반찬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치집 가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솔깃하거나 관심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먹어치우겠다. 이런 건 어쩌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혹은 내가 이 모르는 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쓸만할까? 이런 걸 생각하는 시간으로 가져도 충분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법원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은 법원장님이 좋아서 오신 분들 같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법원장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저한테 그 좋아하는 감정을 조금만 나눠주시면 제가 어떻게 보면 법원장님과 상당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독특한 시계를 차고 있고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맨날 이렇게 재는 팔찌 같은 것도 끼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과 저는 어쩌면 너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왜 이걸 사용하느냐 그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좀 더 편하게 살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거나 좀 더 재미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에버노트 엠버서더로 에버노트에 대해서 이런 점이 좋다 저런 점이 좋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사실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주 강의를 가거나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제 법원장님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창원지법에도 갔었고 이제 부산지법에도 오게 됐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저는 선생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빠로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가 선생님으로서의 기록, 그 다음에 아빠로서의 기록, 그 다음에 또 에버노트를 활용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록, 그리고 우리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기록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에버노트와 여러 가지 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큰 그림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두의 스마트 워킹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크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뒤에 있는 분들께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제목은 일단 모두의 스마트 워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Your Second Brains라고 했는데 당신의 두 번째 뇌라는 말이죠. 그리고 질문을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기억할 게 너무 많다. 여기서 기억은 생각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을 만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커다란 달력의 일정을 같이 써보자. 그리고 맨 마지막 이걸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답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부탁하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을 프레지라는 서비스로 만들어봤습니다. 프레지라는 서비스는 발표를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파워포인트가 가장 유명한 발표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이 프레지의 특징은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거나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넣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저처럼 이렇게 큰 그림을 한 번에 보여주고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보고 하려고 할 때 특히나 유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변화 있는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책도 많고 이 법원에도 도서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거기에도 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변화된 걸 하고 싶다. 예전에 최근에 많이 좀 유명해진 거는 이제 대선할 때 대선 주자들이나 아니면 대형 회사에서 자기들 광고를 만들 때 이걸 동영상처럼 만들어서 동영상을 쉽게 제작하는 예로도 쓰기도 했거든요.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것들을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로만 기억하나인데,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나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생각이 잘 안 난다거나 몸이 안 좋아서 생각이 안 난다거나 생각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생각을 보조하는 장치로 스마트 기기를 쓰는 거에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기기는 불편한 것이다. 특히나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 옆에 나이 많은 선생님은 잘 안 보여서 너무 불편하다고 그냥 전화하고 문자 보내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쓰기에 저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건 괜찮은데 들여다보고 뭘 더 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취약한 건 아닐까. 누가 해킹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 이 에버노트를 만든 업체나 프레지를 만든 업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보안 전문가들이나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만들거든요. 그게 해킹당할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USB나 노트를 잃어버릴 가능성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USB 같은 거 자주 잃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새로 사지 뭐. 네, 그리고 그냥 잃어버린 것은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놔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늘 보안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고서는 뺏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낯설다, 기계는 너무 차갑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에 기대어서 생각을 하거나 기억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죠. 그래서 핸드폰은 보통은 소비하는 수단으로만 쓰죠. 메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좀 더 나가시면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고 이 정도가 끝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이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전화번호 수첩인데요. 이 작게 접어서 전화번호 예전에 지갑 같은 데 넣고 다니고 했던 전화번호 수첩인데 요즘엔 거의 이걸 찾기가 어렵죠. 파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이걸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쓰는 이유는 전화번호는 이제 누가 기억하기 때문입니까? 핸드폰이 기억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전화번호부를 잃어버리는 걸 아주 큰 사고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큰 사고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다 잃어버리면 연락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로 너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한다고 봤을 때 전화번호부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 기억하지는 않으셨죠? 저는 연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 삐삐를 쓸 때는 전화번호부를 썼거든요. 그때 전화번호부에 있는 전화번호는 삐삐번호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필요할 때면 어디로 가고 뭘 찾아보기 때문이죠? 전화번호부를 찾아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이 가끔은 휴대폰 쓰면서 무식해졌다,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휴대폰이 전화번호를 대신 저장하니까 내 머리는 딴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쉬우니까 문자를 더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더 자주 합니다. 사실은 친구랑 옆에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죠. 그럼 나는 예전에 전화번호를 외워서 공중전화에 줄을 서서 전화를 한 대신에 전화번호는 이제 핸드폰이 외우고 있으니까 더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더 많이 전화를 하죠.
더 기억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기억할 필요 없는 건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나는 이미 그만큼 바뀌어왔다는 거죠.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각한다거나 기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붓으로 글을 쓴다면 글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자도 커지겠죠. 근데 얇은 볼펜을 쓰면 글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겠죠.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내가 뭘 만들어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문자만 주고받는다면 그 용도로 끝이 나는 것이고, 내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록을 더 잘하려고, 아니면 더 재밌게 살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비디오를 찍게 된 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마트폰 처음 사서 사진을 처음 찍었을 때 이제부터 카메라 없어도 되겠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카메라 없어도 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찍다 보니까 잘 찍게 되죠. 조금씩 그 도구를 내 생각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러했더라. 내가 얼마 전에 월화산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설명하는 대신 이제 어떡합니까? 스마트폰도 꺼내서 바로 그걸 보여주시죠. 근데 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화번호도, 사진도, 그 다음에 메시지도 모두 휴대폰으로 옵니다. 휴대폰이 모든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더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 찾습니까? 메시지에서 검색을 하고, 전화번호에서 검색을 하고, 사진도 날짜별로 뒤져가면서 검색을 하죠. 사실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기억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기억력이 낮아진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할 건 다른 애들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더 많은 걸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자, 기억할 게 너무 많다, 생각할 게 너무 많다가 나왔는데, 자료의 변화와 대응 방식의 변화라는 얘기를 가지고 먼저 질문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렇지만 법원에는 엄청 종이 자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될 자료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쵸? 정리해야 될 자료도 보통 종이 자료였겠죠. 예전에 종이 자료 같으면 이렇게 쌓이는 종이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놔두면 일 못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파일로 정리하고 태그를 붙여가지고 언제든지 찾아보기 쉽게 정리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 자료죠. 메시지로 계좌번호가 오고 사진이 오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출력해서 저장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제 자료의 저장을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디지털 자료가 오면 디지털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전화번호, 지금 나에게 오는 전화번호, 친구에게 받은 사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새로운 정리 방법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 나눠 저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군데 찾아야 되겠죠? 그쵸? 제가 세 군데다가 나눠서 어떤 것을 놔뒀다면, 뭐 제가 만약에 보물찾기를 한다고 해서 이 세 군데 세 줄이 있는데 세 줄에 하나에다가 그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찾을 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적어도 세 군데를 다 가봐야 되죠. 근데 한 군데에 저장한다면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에버노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버노트가 뭐냐라고 생각하기 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써보자가 어쩌면 더 훌륭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버노트의 모토가 뭐냐 하면 에버노트 is your second brain에서 너의 제2의 뇌가 되겠다. 그럼 아까 맥락과 같이 해서 말씀드리면 기억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낼지 생각해보라. 이런 내용이죠. 에버노트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건데요. 클라우드 기반 노트 서비스다입니다. 클라우드라는 건 저기 어딘가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나는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있거나 내 휴대폰이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만 되는 기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형태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한테 받은 사진, 텍스트, 그 다음에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 어떤 전자 파일의 형태든지 그걸 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너무 많이 넘어가 버렸네요. 네, 원활한 협업 기능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에버노트 이름이 노트지 않습니까? 이 기본 개념이 노트인데 그 노트나 노트로 이루어진 노트북을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기를 쓰다가 누군가 같이 일기를 쓰고 싶으면 누군가 초대하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부산지법에서의 강연에 대해서 후기를 쓴 다음에 강민구 법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하면 그 노트를 공유하면 같이 작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멀리 떨어져서 하나의 문서에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같이 노트를 펴놓고 작업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양한 검색 기능이 있는데 이 OCR이라는 건 문자인식 기능인데 여러분이 OCR은 특히나 손으로 글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글 쓴 걸 사진으로 찍어서 에버노트에 넣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글자를 얘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나다라고 쓰면 에버노트에서 키보드로 가나다라고 검색하면 가나다가 나오는 거죠. 네, 너무 하필이면 어쩌나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건 점점 더 개선하고 있어서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글자를 더 알아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문서 내 검색이 가능한데 이건 아직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PPT를 만든 거예요. 예전에 만든 PPT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파워포인트 자료가. 그거를 에버노트에 넣어놓으면 검색어로 예를 들면 1사분기 결산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결산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글자도 검색을 해준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열어볼 필요가 없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작성해놓은 문서가 있는데 어떤 데다가 이걸 내가 작성하았다. 분명히 이거 결과복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2014년인지 15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거기에다가 주차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라고 검색하면 에버노트가 그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가 있는 10글자까지 검색해서 찾아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위치 기반 검색인데 내가 어떤 내용을 쓸 때마다 여기 있는 위치와 함께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만들었던 에버노트 노트들이 뭐가 있나 그러면 에버노트에 지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지도를 살펴서 미국으로 가면 내가 미국에서 만든 노트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오늘 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정이 안 돼서 제가 어떻게 에버노트 쓰는지를 좀 준비를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힌트를 좀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버노트의 일단 개념을 먼저 보시면 에버노트의 이름이 노트지 않습니까? 에버라는 건 영어에서는 영원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트는 우리가 쓰는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노트 한 장을 쓰고 거기다가 파일을 첨부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옆에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스크랩 같은 거 해보셨죠? 신문 스크랩이나 우표 수집이든지 수집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흰 종이를 하나 꺼내시죠. 신문지든지 어떠든지 신종이를 꺼내시고 거기다가 스크랩한 걸 붙이십니다. 맞죠? 영화 티켓을 모으는 사람은 노트를 펼친 다음에 영화 티켓을 풀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스크랩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쓸 때면 노트를 하나 열고 거기다가 사진을 첨부하든지 녹음을 하든지 위치 정보를 쓰든지 아무 파일이나 첨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노트들이 모이면 노트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가상의 공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낱장을 찢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에버노트를 어떻게 핸드폰에 쓰는지 가장 초보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능이 스캔 기능이거든요. 보통 제 매제가 35살 정도 되는데 걔가 언젠가는 매형 스캔할 게 있는데 좀 부탁하게 학교 가서 스캔 좀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에버노트 쓰는데 왜 스캐너를 사는 것도 아니고 왜 학교에 가서 왜 그걸 내한테 부탁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제가 받아서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에버노트를 스캔해서 걔한테 줬습니다. 30대, 저도 30대지만 30대면 아주 나이가 많거나 기술에 무관심한 세대는 아닌데 누가 말해주지 못하면 모를 때가 있죠. 제가 어떻게 쓰는지 에버노트의 스캐너를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버노트가 가진 기능 중에 몇 가지 핸드폰으로 에버노트 쓸 때
뭘 쓸 수 있을지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버노트가 있는데 제가 쓰는 핸드폰은 아이폰이라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거의 모든 기능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에버노트 쓰실 때 이걸 참고해서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버노트를 실행하고요. 그리고는 여기에 보이는 노트를 하나 만들 텐데요.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카메라를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실행시키면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종이를 스캔하고 싶으면은 종이를 사진 찍고 싶으면 색깔이 좀 대비되는 배경을 두고는 종이를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시 초점도 자동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 기기가. 자 이렇게 문서를 찍어서 사진으로 인식합니다. 네, 비슷하게 뭐 이렇게 편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찍어서 얘가 사진을 스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 내용이 있다고 해도 혼자 촬영해서 어림없이 편지를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내용이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나중에 확인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으로 만든 노트의 경우에는 제목을 쓰지 않더라도 주소를 지금 있는 주소를 그 GPS 기반으로 지금 어디 있는지를 기록을 해서 제목으로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폰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으로 노트를 만들 경우에 그 명암 같은 것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촬영을 해서 그 명암에 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꼭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랑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의 집에서 쓸만한 스캔은 이 에버노트만 있어도 모두 스캔할 수 있을 만큼 스캔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뭐 통장, 사본, 사진, 뭐 이런 것들도 어디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문구사에 가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내줄 수 있을 만큼 그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이걸 공문서에 쓸만하다면 누군가에 부탁하면 되겠지만 집에서 내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니면 친구가 필기하는 거 잠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스캔하면 쉽게 쓸 수 있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스캔했을 때 화질은 흑백으로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많이 찍어봐서 알지만 종이를 찍으면 희끄무리하게 됩니다. 회색 빛이 돼요. 이 사진기 카메라의 원래 조작 원리가 어떤 빛이든지 중간 회색이라고 희끄무리 그 회색 빛에 가깝게 만들도록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앱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흑백을 구분해가지고 글자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OCR 검색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스캔을 한 것도 나중에는 OCR 검색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글자를 넣으면 그 글자가 저기 그림 안에 있으면 그걸 검색해서 나에게 보여주는 게 되겠죠. 엄청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난 에버노트 타이핑하기 너무 눈이 안 좋다. 난 수첩을 좋아한다. 그러면 수첩을 잘 쓰시고 그걸 에버노트로 수첩이 한 번 끝날 때마다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되겠죠. 그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내 수첩의 파일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수첩을 정리해서 수첩꽂이에 꽂아놓고 보고 싶으면 나중에 한 번씩 꺼내보면 되겠죠. 왜냐면 다 쓴 수첩을 늘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에버노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어떤 웹페이지가 있을 때 그걸 보기 좋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 보시면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작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에버노트 깔고 나면 나오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정리된 형태로 마치 프린트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는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내용들도 에버노트에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사들, 블로그 내용들 같은 걸 스크랩해서 내 에버노트에서 나중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에버노트에다가 어떤 자료를 저장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검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석가탄신일에 아들이랑 절밥을 먹으러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서 검색을 하겠죠. 뭐 절밥, 뭐 석가탄신일 맛 괜찮은 곳 이렇게 검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색하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죠?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보통은. 출력해가지고 출력한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은 검색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쵸? 검색해서 이거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 그게 뭐였지 고민해서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 못 찾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냥 영영 다시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검색한 내용을 다시 찾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검색한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는 건 이 내용을 내가 배포할 목적으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이 갖는 거기 때문에 다들 법을 잘 아시죠?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는데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요.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컴퓨터 하는 게 자주 즐겨찾기 하시죠. 보통 이제 즐겨찾기에다가 맛집 해가지고 즐겨찾기 엄청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쇼핑할 만한 곳, 여행할 만한 곳, 괜찮은 사이트, 업무에 도움 될 만한 곳 이렇게 즐겨찾기 하시잖아요. 근데 즐겨찾기가 제가 볼 땐 10개만 넘어가도 절대 즐겨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즐겨찾기가 이제 안 즐겨찾기가 되는 거죠. 즐겨찾기에 넣었다는 것만 기억하지 그 찾기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즐겨찾기 해놨더라가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웹사이트를 찾아가서 마음에 들 경우에 그 웹사이트를 즐겨찾기 하는 방법, 그러니까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어 놓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사이트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에버노트 저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제 강의를 보거나 다시 보거나 하실 수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내용의 블로그를 보다가 그 블로그의 내용이 마음에 드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블로그들을 보통은 이제 컴퓨터에서 즐겨찾기 하시거나 하시는데 이번에는 에버노트의 이 기능을 이용해서 즐겨찾기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에버노트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에버노트로 보낼 수 있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되는데 눌러보겠습니다. 설치 과정은 다루지 않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글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간단한 게 정리한 글을 저장할 건지 아니면 전체 페이지를 저장할 건지 그 다음에 이 북마크 이게 바로 이 즐겨찾기 이 웹페이지의 주소를 정리하는 것. 이 스크린샷은 여기 화면의 일부를 그림으로 저장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북마크이기 때문에 북마크로 하면 그 글의 짧은 그 내용의 짧은 글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나오는데 여기다 저는 태그를 넣습니다. 태그는 보통 이제 윈도우에서 즐겨찾기가 저장되는 그 폴더 이름이 favorite이거든요. 그래서 태그를 favorite이라고 하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버노트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제 제 에버노트 계정으로 이 블로그가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제 에버노트로 가서 에버노트로 가면 여기에 방금 봤던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검색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모아둔 즐겨찾기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제가 즐겨찾기 하는 사이트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적에 맞게,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림들을 보고 이제 즐겨찾기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검색어를 써가지고 즐겨찾기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디에 가더라도 내가 무슨 즐겨찾기를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즐겨찾기 하는 건 뭐가 다르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제 사이트를 이렇게 제 블로그를 즐겨찾기 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노트는 노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노트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버노트에 대해 궁금하면 여기 사이트에 가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검색란에다가 에버노트 궁금이라고 쓰면 이 페이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자주 들어가는 업무 사이트가 아닌데 가끔 찾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이트들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즐겨찾기 해놓고서는 어디에 즐겨찾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즐겨찾기 아는 것만 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업무에서 쓰는 그런 사이트 말고 개인적으로 취미나 그다음에 공부를 위한 사이트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검색을 통해서 즐겨찾기로 그 사이트로 다시 찾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일 훌륭한 기능 중에 하나가 스피치 투 텍스트인데 이거는 법 원장님이 가장 잘 쓰시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능은 뭐냐면 이 아이폰은 좀 안 되는데 안드로이드 폰에는 마이크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를 열고 말을 하면은 그걸 얘가 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사실 이 기능은 에버노트뿐만 아니라 그 안드로이드 문자를 쓸 때도 쓰거든요. 제가 어머님한테도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 폰을 열고 문자를 작성한 다음에 키보드를 치는 게 아니라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그냥 말을 하면 문자에 내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타이핑이 됩니다. 근데 그런 기능 잘 안 쓰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좀 어색하고 전화기에 대해 말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글자만 그냥 키워달라. 글자가 너무 작다, 키워달라 이렇게만 하시고 제가 엄마 이거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써보시면 문자 할 때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쓰신다면 내비게이션 앱을 열고 검색란에다가 보면 키보드가 나올 때 마이크 버튼 누르면 걔가 내 말을 알아듣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서를 열 때,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하시면 그걸 텍스트로 변환해 주거든요. 근데 에버노트는 그걸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걷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났다, 이걸 잊지 않고 써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말하기 기능, 이 말을 글로 바꿔주는 기능을 쓰면 내가 말하는 족족 바로 그게 타이핑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오자도 있고 탈자도 있고 뭐 내 사투리 때문에 내 발음 때문에 좀 다른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따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15초에 한 번씩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15초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잊게 되겠죠. 내가 산책을 하다가 중요하다, 이런 건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한 내용을 집에 오면 잊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아, 좋은 생각 했었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날 때 당장 펜과 볼펜이 있다면 쓰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녹음기를 열고 해도 되고 에버노트를 쓰신다면 에버노트를 열어서 그 말을 글로 바꿔주는 마이크를 누른 다음에 녹음하면 걔가 그대로 그걸 받아쓰게 해줍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고부장님 1500페이지 넘게 쓰시고 맞죠? 네, 그렇게 해서 1500페이지 넘게 쓰셨거든요. 어쩌면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 할 때 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글로 쓸 때 이미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갖춘 걸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로 할 때는 편안하게 남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겠지만 그냥 그 이어폰을 꽂고 내가 생각나는 말해 놓으면 나중에 정리하기는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용한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김해에서 진주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할 때 준비할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계약서도 있고 살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뭔가를 살려고 하는데 둘 다 같이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고 싶은 와이프가 사고 싶은 식탁이 있다. 와이프가 어떻게 하겠죠? 보통은 모니터를 사진을 찍겠죠. 모니터를 사진 찍은 다음에 이거 봐라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주겠죠. 근데 정확한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와이프가 보고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네이버로 가봐라. 네이버 가서 무슨 가구, 무슨 가구 이름 여기로 가봐. 그거 첫 페이지 있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열어봐. 그거 맞나? 안 나오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서로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니는 뭐 그것도 못 찾나? 이렇게 되죠. 그러려면 바로 내가 보고 있는 걸 공유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와이프랑 노트북을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웹사이트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에버노트로 그걸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와이프는 저한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에버노트 넣어놨으니까 에버노트 가봐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제가 에버노트 가면 와이프가 스크랩해놓은 목록이 있는 겁니다. 그 에버노트에 미국 에버노트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 사용자 사례가 뭐였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가 같이 에버노트를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와이프는 살림살이 스크랩을 전부 다 넣고 남편은 집에 관련된 스크랩을 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이랬어, 뭐 장인어른이 이랬어 이런 내용을 다 넣는 거죠. 그러면 확인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결혼이라는 노트북으로만 가면 됩니다. 아, 이런 거 사고 싶냐? 여기서 샀냐? 여기가 싸구나. 이런 거 보고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아, 나도 봤다. 결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돌아다니거나 전화기 잡고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보이던데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제대로 설명 안 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트북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쓰는 거는 학교 학생이랑 선생님이 같은 노트북을 공유해가지고 모르는 내용을 올리고 아는 내용을 올려서 학생들이 그걸 받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업무 보고서에서 같이 쓴다면 제가 본 사례는 뭐가 있었냐면 업무 보고서 같이 쓰면서 그날 한 일을 한 노트에 같이 작성하는 겁니다. 노트북을 공유한 다음에 예를 들면 오늘이 5월 11일이다. 5월 11일 한 일 이렇게 돼 있으면 누군가 에버노트 안에서 표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누군 뭐 했습니다. 누구는 뭐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 팀장은 그 표를 보면서 얘가 이거 했구나 보는 거죠. 대면 보고를 하고 뭐가 했네 안 했네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일을 써보고 내일 한 일을 계획할 일을 써봐. 이렇게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모두가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팀장만 좋은 것 같이 느껴지시려나요? 근데 내가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한테도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덜 찾아가도 되고 그리고 내가 기록한 건 어디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혼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생각을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인데 제가 야심차게 꼭 준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법원장님 모르는 걸 하나 준비해 가야 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야, 법원장님 이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 신생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고 법원장님이 모르신다면 제가 성공한 것이 되겠는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은 생각을 정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하시고 기획하시죠. 행사 같은 게 있더라도 이번에 이거 이제 점프 투 스마트 코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무진들이 있으실 테니까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고 누가 오실 것 같고 행사에서는 뭘 하고 누가 누구를 데려오고 이런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 누군가가 계획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셨겠죠. 그렇죠? 이 점프 투 스마트 코트다. 이거 어떻게 누구를 섭외하고 그럼 연락처는 뭐고 다 정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마인드맵 방식을 많이 쓰는데 마인드맵이란 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개념은 아웃라이너입니다. 아웃라이너는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요는 많이 작성해 보셨죠. 국어 시간에 글을 쓸 때 개요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인드맵 이런 건데요. 제가 에버노트 어떻게 쓰는지 그려본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인드맵은 중심 이미지, 중심의 토픽을 쓰고요. 그리고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생각을 뻗어나가는 걸 말합니다. 저는 나라는 걸 중심으로 배운 것, SNS, 컷, 구글 덕스, 에버노트, 워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는 가구 만들기, 음악 듣기, 뭐 가구 만들 것, 아들 책상 만들기. 그다음 수업 준비할 때는 이런 거. 가족과 관련해서는 내가 여행한 걸 쓰는구나, 살림살이 쓰는구나,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구나 라고 마인드맵을 그린 겁니다. 보통은 아이디어를 만들 때 이런 과정을 많이 하죠. 모양이 꼭 이렇지 않더라도 보통은 이렇죠. 이렇게
점프 투 스마트 코드 뭐 할까? 그러면 누구를 모실까? 언제 할까? 이런 것들은 주제, 소주제겠죠. 누구를 모을까? 언제 모실까? 어디서 할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마인드맵은 손으로 그려도 되게 좋거든요. 보통은 손으로 그리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맵이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와이프랑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책상을 다른 데 두고 팀원끼리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좋은 상황이라면 5명 정도의 팀원이라면 가끔 만나서 큰 칠판에다가 마인드맵을 같이 그려봐도 되는데 그런 사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시간차를 두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인터넷으로 된 마인드맵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마인드맵 서비스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앞에 컴퓨터 보여드릴 때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은 이게 다 영어라서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컴퓨터 기본 설정이 영어로 돼 있어서 다 영어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거나 핸드폰 쓸 때는 다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에버노트도 전부 다 한글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서비스는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한 교수님이 만든 서비스입니다. 에버노트 마인드맵 서비스야. 한번 제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온라인에서 마인드맵을 작성할 수 있는 OK 마인드맵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기본적으로 중심에 그림을 두고 거기로부터 가지들 뻗어나오는 생각들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랑 함께 마인드맵을 그린다거나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스마트폰에 있는 마인드맵 앱이나 아니면 웹에서 작성할 수 있는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괜찮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OK 마인드맵이라는 그 들어갔는데 이 검색 엔진에서 OK 마인드맵이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이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인드맵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돼 있어서 사용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시작을 하면 일단 먼저 그 마인드맵 프로그램인 이 서비스인 OK 마인드맵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로그아웃을 해봤다가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제 일반 회원 가입, 페이스북 회원 가입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그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예전에 작성하다가 놔둔 iPads in Class라는 제목의 그 마인드맵이 하나 보이는데요. 일단 새로운 마인드맵을 만드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새 마인드맵을 여기 해서요. 마인드맵 제목에다가 부산 직업 강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의 형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놔두겠습니다.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적용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탭 키가 있거든요. 그 키보드에 보면 탭 키가 있습니다. 탭 키를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키를 누를 때마다 이 가지가 더 뻗어나가는 형태가 되고 비슷한 가지에서 얘와 똑같은 형제 가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엔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탭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질문 고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전화번호 오브 스마트폰 스마트 로깅 질문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에버노트가 있는데 질문 두 번째에서는 생각 정리하기 질문 세 번째에서는 달력으로 일정 공유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편집에서는 당연히 그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가능하고 비디오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넣거나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무슨 웹페이지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 써서 그 마인드맵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설명드릴 만한 것은 지금의 형태가 마인드맵인데 트리맵이라고 하면 이제 보이는 구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이 위기가 있는 지수 그렇게 보이고요. 피쉬본이라는 건 네, 이런 형태의 생선뼈 모양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마인드맵 서비스가 가진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마인드맵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아까 그려놓은 마인드맵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인드맵이 있는데요. 자, 마인드맵을 가지고 간단하게 발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마인드맵 자체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기에 보시면 쇼복이라는 게 있는데 쇼복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방향키를 가지고 화살표 키를 가지고 눌러가면서 슬라이드를 재생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간단한 내용이라면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의 마인드맵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 같은 것을 같이 만들려고 할 때 여기서 한꺼번에 작업을 했다가 나중에 또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 내보내기라는 건 여러 가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PPT로 내보내는 것이나 다른 마인드맵으로 내보내는 것, 그림으로 내보내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이 마인드맵 서비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아까 바로 프레젠테이션 기능인데 제가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본 적이 있냐면 한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필기를 그 마인드맵 앱으로 했습니다. 이 OK 마인드맵을 띄워놓고는 그 강사가 보통 주제별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가 말한 주제에 맞도록 그 마인드맵 그린 다음에 그 강사분이 그 강사분 앞에서 다시 발표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들은 내용 중에 뭐 이렇게 혹은 들으신 내용 중에 말해볼 게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OK 마인드맵을 가지고 갔다기보다는 강사님이 쓰던 컴퓨터로 가서 이제 제 OK 마인드맵 로그인 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딱 해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놀라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쓰면 사실 쉽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팀원들끼리 같이 일하거나 뭐 회의 같은 걸 간단하게 보고하려고 할 때 뭐 PPT를 따로 만든다기보다는 그 OK 마인드맵 같은 걸 써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사용하면은 아주 보기 좋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지를 넣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파워포인트 같은 데 넣는 사진, 동영상, 특히나 링크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건 아주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일단 생긴 걸 진짜 이게 디자인인데 바로 시작해버려가지고 보시면은 간단한 아이디어 같은 걸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탭키를 가지고
이 제목을 보시면 워크플로이라는 건데 이 워크라는 것은 이게 일이고 플로우 하면 이 플로이란 말보다 플로우는 이게 흐름이란 말인데 얘도 생각을 정리하는 툴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생각에 강민구 법원장님 모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서비스인데 이건 생긴 지 진짜 얼마 안 된 서비스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서비스긴 한데 제 생각에는 마인드맵보다 훨씬 더 쉽게 여러 가지로 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인드맵 형태가 좀 낯설어서 일하는 것 같이 안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림 그리고 있는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니까 요런 그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 서비스 웹에서 쓰는 서비스인데 당연히 그 휴대폰에서 쓸 수 있는 앱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계속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어떤 위기를 가지고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긴 걸 보면 이렇게 이런 마인드맵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구글 검색 기능 같은 것도 있고 그 페이보릿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별표, 스타트 페이지, 스타를 별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completed 아이템이죠. 이렇게 완료된 것을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헬프를 누르면 다양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만 잘 들어도 충분히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특징을 보면은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형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업데이트 예정을 보면은 그 이미지를 첨부한다던가 다양한 폰트 스타일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탭으로 위기를 만들어가면서 편집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에버노트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버노트에서도 그 분리 포인트 같은 걸 사용하면 글자를 쓰고 줄바꾸기를 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은 이제 그 하위 메뉴처럼 글이 구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글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검색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텍스트란에 있는 모든 단어가 검색이 가능하고 한글 단어도 잘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할일 관리 도구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제 completed라는 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내용을 complete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이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일 관리로서도 툴로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 바로 익스포트 내보내기 기능인데 어떤 페이지에서든 그 내용을 내보내기로 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기능에서 특히나 그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내보내기 기능이 일단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기능에서 옵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rmatted Document, 두 번째는 Plain Text, 그 다음에 OPML인데 이 두 가지는 보시는 것처럼 쉽게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Formatted는 이렇게 여기서 생긴 포맷 그대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걸 이렇게 옮긴 것인데요. 그리고 플레인 텍스트는 이제 그 서식이 없는 텍스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PML이 있는데 OPML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립너 같은 글쓰기 도구에 내보내게 되면 글 쓸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그 개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 이전에는 이제 트리앱을 사용했었는데 트리앱을 유료로 구매하지 않아서 이제 다 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제 OPML을 이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글 개요 같은 것도 이제 워크플로우에서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대충의 그런 기능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키처럼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이건 오늘 제가 만들어 본 것이고, 이거는 수업 관련해서 어떤 계획으로 수업을 진행할지를 써본 건데요. 보시면 일단 큰 계획을 정리하면 보통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기록하는 것, 그리고 수업 진행 계획에 대해서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단어 학습은 어떻게, 수업 방법은 어떻게, 평가는 어떻게,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것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이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알려주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마인드맵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펼치고 적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한 해의 계획을 세우겠다. 1월 초에 올해 한 해의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 달수로 치면 12개가 나와 있어야 되고 일로 치면 365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글 같은 데서 작성을 한다면 하루에 하나씩의 계획이 있다면 365줄이 되죠.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한눈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로 보고 싶다고 하면 한 달 기준으로 큰 계획을 짜고 그 안에 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큰 계획과 작은 계획을 한 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다른 서비스들은 이게 없거든요. 물론 그 분리 포인트라고 점점점 찍어서 만들어서 글을 작성할 수 있지만 그 점을 접어서 안 보이게 해서 큰 그림을 더 잘 보이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 공짜 서비스니까 마인드맵이 좀 그렇다, 특별히 끌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커다란 달력의 일정을 같이 써보자인데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일정을 공유하는 건데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팀에게는 언제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거 궁금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적인 일 말고 공적인 일 같은 경우에 팀원이 같이 작업을 하는데 공적인 그 팀원들의 기록을 서로 알 수 있으면 좋겠죠. 물론 팀장이나 기관장 분들은 어떤 복무 상황에 대해서 결제해주면서 혹은 볼 수 있을 테지만 같은 레벨의 팀원들은 그걸 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를 누군가가 공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구글에서 나오는 서비스인데 내 일정을 나만 알고 있으면 이걸 누군가가 일정 조정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일정을 알고 네 일정 너 뭐 있네? 매일 월요일에 무슨 일 있어? 화요일에 무슨 일 있어? 수요일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한 달력에 같이 일정을 적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물리적인 공간은 문제가 있는 게 칸이라는 게 아무리 큰 달력이라도 칸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족들끼리 쓰는 달력이 있으면 가족들이 다 빼곡하게 쓰고 남은 빈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인터넷의 세계에는 물리적인 제한이 없죠. 그리고 이 서비스의 장점은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으세요. 안드로이드 폰을 쓴다면 구글 계정을 만들거든요. 메일 계정을 기본적으로 줍니다. 구글 계정이 있으면 누구나 여기 나오는 구글 캘린더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따로 뭘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는지만 알고 쓰시면 되는 거죠. 새로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안 쓰고 있다라고 썼는데 나만 안 쓰고 있는 거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안 쓰고 계세요. 저는 와이프랑 쓰는데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력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민홍지라고 하나요? 반투명한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달력은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여기를 차지하면 다른 건 쓸 수가 없죠. 근데 그 위에다가 한 겹 더 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몇 겹을 댔대도 모든 내용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달력은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달력은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직업의 모든 행사를 한 사람이 여기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직업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부산직업에 일어나는 공식적인 활동들을 자기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는 게 싫다? 그러면 끄면 됩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원리로 어떻게 와이프랑 제가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와이프랑 제가 쓰는 방법은 있는데 저는 수업을 하고 나서 수업을 뭐 했는지를 이렇게 일정에다 기입합니다. 9시 8시 반부터 9시 40분까지는 몇 반이랑 뭘 했다는 걸 기록하죠. 근데 이건 와이프는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만 보는 캘린더로 설정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지금 애가 어려서 어디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와이프가
어떤 날짜를 보고 이날 이 뮤지컬 보러 가는 게 어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와이프가 제 일정을 확인해야 되죠. 근데 와이프가 전화할 때마다 제가 달력을 보면서 일정을 확인할 수 없어서 와이프한테 제 공식적인 일정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럼 와이프는 제가 언제 무슨 출장 가는지, 언제 야자 감독을 해야 되는지, 언제 빨리 마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날짜를 보고 와이프는 여기다 써놓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장인어르신 생신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럼 와이프는 집에서 휴대폰으로 장인어르신 생신이라는 내용을 우리 가족 캘린더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족 캘린더에서는 저는 바로 와이프가 확인해놓으면 장인어르신 생신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와이프는 제가 만들어 놓는 뭐 환경평가는 언제고 교육과정 설명회는 언제고 이런 것들을 와이프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일정은 나눠보게 해놓고 우리 가족끼리 공유해야 되는 일정들은 같은 달력을 만들어서 거기다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정을 쓸 때마다 달력 한 장을 선택하신다고 보면 돼요. 달력이 여러 장이 있는데 이번 일정은 가족에다 써야 되겠다 하고 쓰고 쓰는 것이고, 쓰고 나서 또 이거는 내 일정에다가 써야 되겠다 혹은 이거는 우리 회사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쓰면은 그 내용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일정을 공유하는 거죠. 특히나 이 전체 서비스를 구글앱스라고 부르는데, 구글앱스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에서, 외국의 중소기업들은 정말 많이 썼습니다. 따로 메일 주소를 만들거나 하지 않고도 일정을 같이 관리하고 뭐 서류를 같이 나눠서 보고 이런 기능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여기도 오해하면 안 되실 게 이거 저만 영어로 나와 있는 거지 여러분들 다 한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 설정하는 게 보이는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떤 달력을 선택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벤트를 보게 할지 바꿀 수도 있게 할 수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얘는 보기만 하는 애로 지정할 수도 있고, 얘는 수정도 할 수 있는 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만 하세요. 혹시 일정 추가하실 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한 사람만 좀 고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늘 최신의 일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팀원 내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큰 내용의 질문들이 다 끝났는데요. 이게 왜 이제 스마트 워킹, 이게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내 시간을 갖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을 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면 남는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통 강의를 하면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 이건데, 만약에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걸 매번 스캔해서 팩스를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강의가 적으면 상관없지만 매일매일 강의를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매일 스캔하고 매일 팩스 보내야 되겠죠. 팩스기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어떤 서비스도 있냐면 휴대폰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합치면 되겠죠? 에버노트로 내 통장 사본을 스캔하고 에버노트에 넣어뒀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스캔 앱으로 보내주든지, 그 사람이 에버노트를 쓸 수 있으면 에버노트로 보내주든지, 못 쓰더라도 카카오 메시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번만 스캔해 놓으면 다음번부터 통장 사본을 보내는데 드는 시간은 거의 없는 거죠. 신호 대기하는 시간에 보낼 수 있을 만큼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되는 업무가 많으시죠. 할 일을 관리한다든가 누구한테 만난다든가, 맞죠? 그런 것들이 반복하는 업무를 줄이면 더 많은 시간을 자기한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하는 시간 별로 적을 것 같지만 제가 느낀 변화는 뭐냐면, 부부장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일하고 나니까 더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더 많은 일이라는 게 회사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일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는 거죠. 블로그를 쓴다거나 유튜브에 비디오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외부 강의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약에 스마트 워킹하고 제가 휴대폰으로 일하고 제 노트북으로도 일하고 이러지 않는다면은 그런 시간이 사실 없겠죠. 늘 컴퓨터에 매여서 일을 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제가 욕심을 많이 냈는데 사진은 자동으로 백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쓰다가 고장이 나서 사진을 그런 에러를 보셨을 겁니다. 카드가 잘못돼서 사진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휴대폰에 그 카드를 쓰시잖아요. 그냥 넣었는데 얘가 안 먹는 거죠. 포맷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묻죠. 포맷하면 사진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쓰다가 사진이 다 날아갔거든요. 근데 걱정이 되지 않았던 게 저는 사진은 자동으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되면 늘 제가 찍은 최신의 사진이 어딘가 웹에 올라가는 거죠. 첫 번째 쓰는 서비스가 구글 플러스. 이건 구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쓰고 계신 거죠. 이걸 설정을 하시면 되고, 또 저는 원본은 플리커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외국 서비스라 그렇긴 한데 이 서비스의 특징은 원본 화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거의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설정을 간단하게 제가 휴대폰 하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제 아들이랑 이렇게 찍은 사진, 이거는 아까 에버노트 사진이죠. 거기서 그 무선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사진이 무조건 인터넷에 올라가도록 해놨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요. 물론 이 사진은 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백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저는 가끔 컴퓨터에 가서 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사진을 보면 됩니다. 이게 업무에 얼마나 편리하냐면 오늘 같은 행사에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찍는 가능해요.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열면 거기에 내가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몇 단계를 줄이는 겁니까? 보통 사진 찍고 카드를 빼거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묻죠. 지난번에 해봐서 또 잘 기억이 안 난다. 야 또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돼서 다시 연결한 다음에 연결이 되고 나면 사진을 하나씩 다운받는다. 하나씩 다 보면서 다시 다운을 받아야 돼요. 다운받은 사진을 가끔 어디 뒀는지, 어디 다운이 됐는지 잊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진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메신저를 보내든지 다시 가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진을 찍고 컴퓨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중간에 10분, 20분은 바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이 플리커라는 앱인데 이건 제가 이제 사진 원본 백업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무선 인터넷에 켜두면 여기에는 사진이 원본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충분히 크기, 사진이 인화할 수 있는 정도로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는 원본으로 올리지 않고 작은 파일로 올리고 여기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무선 인터넷 될 때 이 프로그램을 켜놓습니다. 그러면 원본으로 올라갑니다. 원본이라는 건 사진이 뭐 3메가든 4메가든 5메가든 동영상이 10메가든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나중에 원래 자료가 필요할 때 보려고 놔두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열쇠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나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로그인했을 때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거나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휴대폰을 잃어버리셔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관리하거나 읽어봐야 할 글 관리하거나 자기 개발하는데 독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하거든요. 4월 달에 이렇게 몇 권의 책을, 7권 책을 읽었으면 그 책에 대해서 짧게 쓰는 겁니다. 이거 노트를 하나 열어놓고 계속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긴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4월에 몇 권, 5월에 몇 권 이렇게 써서 지금 2013년도 7월부터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 60권 정도의 책을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책을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책을 읽은 걸 기록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긴 어떤 물음에 대한 그 답이 끝났는데 이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실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했던 도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한테 낯설었던 도구를 편하게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나한테 쓰고 싶은 시간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세컨드 브레인스로 잡아봤거든요. 오늘 본 서비스 중에 딱 하나라도 쓰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 혼자 하기 힘드시면 근처에 있는 사람을 물어봐가지고 잘 쓰는 사람 한 명을 불러서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잔치상을 잘 차렸나 모르겠습니다. 잔치상은 차리기 없지만 마음껏 드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제가 10분만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신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조금 강사님 계시지만 제 노트북을 연결해서 제가 바로 10분만 제가 보완할 테니까 앞에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은 전부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왔는 그 발품 값을 해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마시고 10분만 시간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지금 이 핸드폰을 Y링크라는 그 USB 동글로 이 핸드폰을 노트북으로 쏘아서 빔 프로젝터로 나오게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어떻게 제가 1900페이지를 썼다든지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쉽게 그걸 갖고 간다든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앞에 게 조금 고난도라고 여겼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해를 다 했습니다만은 마인드맵도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추어서 하겠습니다. 강사님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예, 잭을 잘못 뽑아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시작해봐요. 여러분들도 기업이나 다른 곳에서 와이링크를 사면 똑같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버노트라는 앱을 깔면 이 코끼리가 보입니다. 이걸 딱 누르면 제일 처음에 이런 플러스가 나옵니다. 처음에 초기 화면으로 하면은 플러스가 안 보이고 뭐가 설명문이 나오는데 계속 패스 하면은 이 플러스가 보입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카메라, 첨부 파일, 알리비, 손글씨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자, 텍스트 노트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빈 허당이 나오고 이 하단에 보면은 마이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마이크가 안 보이고 이것으로 이런 톱니로 보일 겁니다. 이 하단에. 그래서 이렇게 톱니로 보이는 분은 톱니를 2초간 꽉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서 마이크를 누르면 앞으로 이제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이쪽에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원리는 스마트폰의 CPU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은 말을 전파로만 변환해주고 태평양을 건너서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서버 300만 대랑 순간적으로 접속을 해서 제가 말한 파장이 어떤 한국어 음성 빅데이터랑 일치하는지 0.001초 만에 매치를 시켜서 가장 맞는 단어를 뽑아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부산법원 강당으로 쏘아주는 원리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액센트를 이 기계가 다 알아듣고 있어서 저도 깜 놀라곤 합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니까 깜이 깜짝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사투리를 자기가 변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말을 쭉 하면은 입력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처럼 계속 이어지고 중간에 끊어지면 다시 빠져나왔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면 이렇게 툭 치면 탭에서 일시 중지가 됩니다. 다시 밑에 걸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고 다시 손가락을 누르면 마이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마이크를 가동시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말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00페이지까지도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과 그냥 손가락을 혹사시키는 사람의 비율은 3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은 일본도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크루즈 미사일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얼마나 음성 인식이 되는지 알 것이고 거꾸로 그 역도 됩니다. 다시 이렇게 글로 된 거를 말로 다시 거꾸로 말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까 이야기한 강사가 이야기한 TTS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구글 장터에서 TTS라고 치면 토크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 토크라는 프로그램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입력한 것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말로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이쪽에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원리는 스마트폰의 CPU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은 말을 전파로만 변환해주고 태평양을 건너서 캘리포니아 저 실리콘밸리 있는 구글 서버 300만 대랑 순간적으로
이것은 지금 이 안에 여성 동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기계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법원의 보고서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소설을 여 끝에 이어폰 구멍을 오디오 전축이랑 연결해서 집에 가서 간사에서 흔들어자에 딱 기대어서 오디오로 보고서, 신문, 소설, 책 학습해야 될 거를 전부 다 너는 읊어라 나는 듣겠다 해서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서핑을 하다가 어떤 자료를 에버노트로 갈무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구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북마크에서 어떤 뉴스를 보는데 조선일보 뉴스를 한번 볼까요? 어떤 뉴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뉴스가 보였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손가락을 꾹 눌러갖고 이렇게 별의별 고생을 하면서 그래 하는데 저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 최고 상단 오른쪽에 점이 3개 있습니다. 어떤 기종은 저기 안 보이고 하단에 왼쪽 밑에 버튼을 눌러야 되는 기종도 있는데 노트4 이후로 신형은 전부 다 저렇게 점이 3개 나옵니다. 점 3개를 이렇게 누르면 공유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코끼리 마크가 자동으로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딱 누르면 밑에서 팽이가 나오면서 전체 기사를 저장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에버노트에 가면 이 기사가 저장되어 있고 제 친구들이 카톡으로 어떤 정보를 줬으면 어떤 정보가 왔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가 있다 치면 자 이런 정보가 누구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꾹 눌리면 공유라는 부분을 갑니다. 공유를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버노트 꽉 치면 바로 에버노트로 가서 저장이 됩니다. 손가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휴먼 네트워크에서 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으로 오는 수많은 정보를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을 학습을 하면서 그 중에 좋은 거는 꾹 눌러서 공유를 해놓고 그 중에 또 10% 이하를 골라서 부산법원통신의 편집 저작물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부산법원통신 30페이지를 10분 만에 만드는 겁니다. 제 6필원고는 평소에 말로 다 적어놓고 사진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편집 저작물은 에버노트에 저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왕 온 김에 하나만 더 보여주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네이버 뉴스를 볼 건데 저는 네이버 뉴스를 안 봅니다. 여기서 북마크에 가보면 러시아, 독일,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데가 있습니다. 일본을 딱 누르면 일본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기다리면 히라카나가 한국말로 완벽하게 바뀝니다. 이거 역시 아까 강조했지만 공짜입니다. 공짜. 한국말로 다 바뀌었어요. 한국말로 다 바뀌는 거예요. 누르면 그 안에 본문도 다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 뉴스도 한국말로 바뀝니다. 북마크에서 러시아를 딱 치면 주어 동사가 바뀌지만은 역시 한국말로 바뀝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두드려 맞추면 90% 80% 수준에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안 쓰잖아요. 공짜인데. 근데 저는 씁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공짜로 제공하는데도 몰라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8, 9분짜리 클립으로 저한테 묻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창원법원이라고 치면 핸드폰 영상이 3개가 나옵니다. 핸드폰 그림이 앞에 3개가 나오는데 이걸 딱 치면 8, 9분짜리 영상이 제가 직접 말한 게 나옵니다. 저는 창원지방법원 강빙구 원장입니다. 요 사이 주위에서
에버노트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를 집에 가서 TV에서 큰 PC에서 유튜브를 틀고 창원법원에서 제 핸드폰 그림이 나오는 거 3가지를 8, 9분짜리를 3꼭지를 다 들으면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누구라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걸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강사님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완으로 제가 이렇게 약간 주제 넘었지만 서비스를 해드렸고 여러분 눈높이에 맞지요? 네.